5월 29일 목요일 정경희 클래식 2부 출발합니다.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살롱에서는 전문가와 나누는 클래식 담소를 통해서 클래식 음악이 주는 감동과 진심을 알아봅니다. 오늘도 함께할 전문가, 북커스에서 펴낸 도서 피아니스트를 위하여 저자이신 피아니스트 김주영 선생님 출연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네, 금방 지나갔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바쁘게 잘 지냈습니다. 늘 뭐 음악가들에게는 5월이 참 바쁜 달이죠. 예,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김주영의 피아니스트 대 피아니스트. 오늘 만나게 될 두 명의 피아니스트.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지만 자,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누굽니까? 네, 오늘 비교의 피아니스트는 빌헬름 바카우스 그리고 클라우디오 아라우 두 명의 피아니스트입니다. 정말 이름만 들어도 또 설레는 피아니스트 두 분을 오늘 데리고 오셨는데 20세기를 대표하는 또 대가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도 굉장히 다르게 뭐 환경도 그렇고 태어난 환경 자체가 달랐지만 성장 과정 그리고 나이 차이도 좀 났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이 두 분은 공통된 그 점이 레파토리 추구하던 레파토리나 뭐 해석 면에서도 비슷한 부분도 꽤 있었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색다른 네, 그런 연주자로서 오늘 두 분을 모셔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태어나면서부터 정통파였던 바카우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최초의 기록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피아니스트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1884년생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쓴 책 피아니스트를 위하여 중에서도 비교적 고참에 속하는 그런 분이고 네. 20세기 초부터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니까 정말 옛날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제는 뭐 한 세기 전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녹음의 역사에서 초창기부터 녹음을 시작한 분이에요. 그래서 축음기 시절부터 녹음을 했는데 인류 역사상 최초의 기록을 녹음해서 이분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피아노 협주곡 녹음도 이 바카우스가 와. 만들었는데요.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죠? 이 녹음도 지금도 아마 찾아보면 들을 수 있을 텐데 굉장히 오래된 거의 그 잡음 때문에 듣기 힘든 그런 녹음이지만 아무튼 최초의 피아노 협주곡 녹음을 바카우스가 만들었고요. 그런가 하면은 쇼팽의 24개의 연습곡. 이 곡은 뭐 피아노 치는 학생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명곡인데 이 24개의 연습곡도 최초의 녹음이 바카우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기록들을 갖고 있죠. 성악가로 치면 이 테너 엘리코 까르소 같은 그때 당시에 그 축음기 네. 가수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까루소도 요즘 그 축음기 예전 녹음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틀림없이 이분의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된 것은 아니고 굉장히 우리에게는 지금 이제 왜곡돼서 조금 다르게 들리는 것이 분명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루소는 정말 위대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네. 그게 결국은 뭐 어떤 악기이든 뭐 성악가이든 상관없이 위대한 연주자들은 그 녹음 상태나 뭐 이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시간을 거슬러서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시 바카우스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바카우스 어떻게 음악을 시작하고 데뷔했습니까? 네,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1884년에 태어났고요. 네. 어머니에게서 처음 음악을 배웠는데 네. 뭐 아무튼 이런 연주자들이 참 많은데 이분도 대단합니다. 8살에 첫 번째 음악회를 열 정도였다고 하니까 네. 피아노를 배운 다음에 도대체 뭐 한 2, 3년 지난 다음에 바로 예, 대단합니다. 그리고 1905년에 안톤 루빈스타인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한 그런 기록이 있는데 사실은 안톤 루빈스타인 콩쿠르라고 하는 이 콩쿠르 이름이 지금 현재는 드레스덴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콩쿠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굉장히 오래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20세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러시아의 전설적인 그 인물인 안톤 루빈스타인이 그의 이름을 따서 이제 만든 그런 콩쿠르인데 이때 당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20세기, 19세기의 역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바카우스가 1905년에 피아노 부문에서 1등을 했는데 그때 같은 해에 벨라 바르토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르토크 작곡가입니다. 바르톡입니까? 네, 그분이 작곡 부문에서 2위를 했고 이야. 그 외에도 페르치오 부소니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부소니 작곡가인데요. 부소니도 피아노 부문에서
입상을 했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소개했던 아르투르 루빈스타인도 이 콩쿠르에서 입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분들도 옛날에 콩쿠르에 나가서 경쟁을 했었단 말이야라고 하는 것이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지금 서프라이즈가 되고 있네요. 흥미롭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바카우스가 그 1등을 했던 그 해 바르톡이 같이 그렇습니다. 입상을 한 그러니까 거고요. 네, 이 버르토크 같은 경우는 뭐 작곡도 잘했고 예. 당연히 작곡가였지만 피아노 연주 실력도 좋았고요. 예.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그때 당시에는 그때까지만 해도 작곡가와 피아니스트의 혹은 연주자의 구분이 없었던 시기잖아요. 자기가 연주를 할 수 있으면 연주도 하고 또 자기가 연주할 곡을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그야말로 멀티플 음악가들이 많았던. 대부분 초연은 본인이 했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음악을 한번 또 한 곡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곡 가져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비렐름 바카우스의 연주로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번 C장조 작품 번호 2의 3 역시 학생들이 많이 연주하는 곡인데요. 오늘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요.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들려드리겠습니다. 비렐름 바카우스의 연주입니다. 3번을 가져오셨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또 이게 입시곡으로도 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많이 나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자,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번 C장조 작품으로 2의 3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를 피아니스트 빌렐름 바카우스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번 C장조 작품으로 2의 3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피아니스트 빌렐름 바카우스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와, 오랜만에 뭔가 이 깨끗한 음질이 아니라 네, 그 먼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의 이 모노 느낌 네. 피아노 소리 저는 더 좋은데요. 그 고풍스럽기도 하고 네. 그런데 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대가들의 해석은 시대를 거스르는 것 같아요. 예, 시대하고 상관없이 언제 들어도 참 훌륭하다, 참 타당하다 이런 느낌이 타당하다. 네네. 베토벤 그 해석에서 사실 그 보편 타당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연주자가 사실 오히려 많이 없거든요. 참 그만큼 해석이 힘들고 결정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가 힘이 든데 바카우스 연주는 언제 들어도 참 공감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명연주인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 바카우스 때문에 후배 피아니스트들이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네. 어떤 때는 너무 바카우스처럼 연주하지 말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너무 대가처럼 느껴지면 또 그게 학생답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결국은 연주하고 연습하고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더 바카우스 연주를 존경하게 되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참 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려워요. 이 대가들의 음원을 많이 듣고 뭔가 그거를 좀 말씀하신 대로 약간 흉내내면 네. 흉내내지 마라 그러고 그리고 또 약간 좀 이렇게 철없이 치면 네. 너 왜 이렇게 성숙하지 않냐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이와 그 성숙도가 그 일치하지 않는 것이 네.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의 항상 그 가장 큰 고민이죠. 네. 자기보다 훨씬 더 그 어린 사람이 어른스럽게 연주를 하는 걸 보면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네, 항상 글쎄요. 그러니까 이 천재성이라든지 영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이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클라우디아 하라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독특하게도 칠레 출신입니다. 그렇습니다. 남미의 칠레 출신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드물게 유럽에서 대성한 그런 음악가이고 무엇보다도 독일에 물론 아주 어렸을 때 유학을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틴 기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살려내기도 하면서 또 독일 정통파 해석 그러니까 독일 음악을 좋아하고 베토벤의 음악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고 또 뭔가 일가견이 있는 그런 청중들 애호가들에게도 설득을 시켰으니까요. 그런 면 자체가 참 대단한 연주자라고 생각됩니다.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독일 리트는 네. 아무래도 이 독일 가수 외에 다른 가수들이 부르는 리트를 독일 사람들이 솔직히 인정 잘 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일단은 딕션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예, 딕션도 문제 있지만 네. 그 시의 이해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 음.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부르기는 하지만 뭔가 인정받는 듯한 느낌은 솔직히 안 드는데 저는 네. 피아노도 좀 궁금합니다. 이 그러면 아라우는 독일에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와. 어떻게 생각하면 열린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청중들이나 뭐 애호가들이나 예. 혹은 아무튼 뭐 음악가들에게도 뭔가 열린 마음으로 해석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뭐 어느 나라 출신이라 하더라도 뭐 저도 제가 러시아에서 공부했지만 러시아 선생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조만간 라흐마니노프를 러시아 사람보다 더 잘 연주하는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야말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뭐 가곡이나 뭐 성악 분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언어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이제 순수한 음악적인 면에 있어서는 글쎄요, 뭐 제가 보기엔 다 만국 공통어처럼 이미 되어 있으니까 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 그렇게 말씀하셔도 칠레 출신인데 독일에 이렇게 네, 인정을 받았다고 하니까 저는 놀랍습니다. 그렇죠, 놀랍죠. 자, 그런데 클라우디오 아라오에게 실망한 적이 있으시다고요? 아 이건 뭐 제가 개인적인 어떤 그런 기억인데요. 네. 아무튼 그 예전에 그 아라우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최만년에 이제 우리나라의 내한 공연을 호아마트홀에서 가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이게 피아노 독주회를 기억하시는 그 애호가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전반부에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를 연주했고 후반부는 리스트의 작품들을 연주했는데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정말 멋진 연주였는데 중간에 그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6번 고별 소나타의 3악장을 연주하다가 예. 그 안보를 하다가 이제 실수를 해서 그 좀 안보를 이제 뭐 잊어버리는 거죠, 악보를. 아. 그래서 그런 실수가 나왔는데 희한한 것이 이 피아니스트들이 예를 들어서 안보를 하다가 실수를 하게 되면 잠깐 멈칫하다가 뭐 앞으로 돌아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실수가 나오는 게 보통인데 아라오는 다른 곡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 슈베르트의 무슨 곡인가로 베토벤 넘어갔다가 하다가요. 네 그러다가 다시 베토벤으로 돌아오는 그 원곡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실수였거든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굉장히 그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연주자는 그 보여줄 수 없는 그런 내용인데 아무튼 실수는 큰 실수였죠.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그때 청중들이 그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었지만 세계적인 대가가 저런 실수를 할 수가 있나 그렇게 적지 않은 실망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러면 아라오가 85세 정도 됐나요? 그렇죠. 예. 뭐 어. 80대가 훨씬 넘었으니까 굉장히 연세가 많았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린 마음에 제가 고등학생 때니까 저렇게 대가가 큰 실수를 했는데 나중에 저 좀 창피하지 않을까 부끄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인사를 할까 이렇게 굉장히 궁금을 했거든요. 그래서 딱 끝난 다음에 청중들이 박수가 나오니까 인사를 하는데 너무 재미있는 게 더 힘든 것 같은 얼굴 표정을 탁 하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방법이 실제로 물론 굉장히 그 뭐 마음고생도 심하고 힘들었겠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본인이 실수한 줄 알았으니까. 근데 아무튼 그 기억이 그렇게 나는데 후반부의 리스트 작품들은 정말 너무너무 멋진 연주였던 호아마토를 정말 그 피아노 사운드로 가득 채웠던 그런 기억이 나서요. 그 연주는 뭐 마무리는 굉장히 잘했지만 아무튼 그때 어린 마음에 조금 실망을 해서 그 다음에 한동안 아라오 연주를 이렇게 녹음으로 찾아 듣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1부는 베토벤, 2부는 리스트였는데 1부에 잠시 슈베르트가 찾아왔군요. 네. 또 이런 또 이 아주 또 흥미로운 또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클라우디오 아라오 칠레 출신이라고 우리가 밝혔는데 네. 어떻게 독일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물론 악보를 익혀서 스스로 연주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천재성을 가지고 있긴 했는데요. 1911년에 그러니까 1903년생인데 1911년이니까 8살밖에 안 됐었는데 칠레 의회에서 이 어린 그 천재를 위해서 10년간의 연금을 제공하고 이야. 파격적이죠. 어머니와 형제들 그러니까 가족들도 모두 독일 베를린으로 유학을 갈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특전을 베풀어서 가족들이 모두 이제 독일로 떠나게 돼서 그 후부터 독일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국가에서 키웠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천재는 우리나라에서 키워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건 뭐 개인적으로도 행운이었겠지만 또 아라우라고 하는 피아니스트를 낳게 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야, 칠레 의회의 선택에 놀랐습니다. 자, 이런 분의 연주는 어떨지 벌써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연주 가져오셨습니까? 네, 베토벤의 작품 역시 준비했는데요. 이번엔 베토벤의 소나타 18번 중에서 1악장 준비했습니다. 자, 아까 우리 바카우스는 3번이었는데 아라오는 18번입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8번 E 플랫 장조 작품번호 31의 3 1악장 알레그로를 피아니스트 클라우디오 하로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8번 E 플랫 장조 작품번호 31의 3 1악장 알레그로를 피아니스트 클라우디오 하로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정서원님, 아라우 정말 훌륭한 피아니스트네요. 아름다운 연주입니다. 조용한 11시에 듣기 좋아요 보내주셨습니다. 정서원님 처음으로 문자 참여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보내주세요. 아라우를 이렇게 또 평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 EBS FM 정경이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살롱에서는 오늘도 책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북커스에서 펴낸 김주영 작가의 피아니스트를 위하여 받고 싶은 분들은 방송 소감과 함께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프에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소개해주신 루빈스타인과 호로비치 두 분처럼 오늘의 주인공 두 분도 좀 장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삶이 평탄치만은 않았겠죠? 네. 먼저 그 바카우스 얘기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바카우스도 정말 뛰어난 귀인들을 만나서 오이겐 달버트나 혹은 알렉산더 질로티 같은 뛰어난 피아니스트 선생님들과 만나서 어렸을 때부터 아주 잘 성장을 했고요. 그랬는데 이 바카우스 인생의 최대 위기라면 역시 2차 세계대전 당시,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이제 나치에 협력했던 그런 문제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네, 한때는 히틀러가 가장 사랑했던 피아니스트로 알려지기도 했고요. 또 그 나치 시대에 활발히 연주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연주자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약간 나치에 협력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분이 스위스 국적이었고 어허, 나치 당원도 아니었고, 그리고 또 부인이 하피스트였는데 하프 연주자였는데 유태계였는지 그런 루머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의심을 받아가지고 한때는 부인하고 완전히 떨어져서 이야, 같이 연주 여행도 못 다니게 하고 그런 제한을 많이 당하면서 나름대로 고통을 받은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쇼팽 콩쿠르가 1937년에 그때 당시 열렸었는데 네, 이 바카우스가 이 쇼팽 콩쿠르의 심사위원으로 갔는데 마침 그때 히틀러가 같이 만나자고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그 초대도 거절하고 쇼팽 콩쿠르의 심사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전력들이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알려지게 되면서 아, 이 사람도 그냥 순수한 피아니스트였는데 약간 그 나치스의 이제 정치적으로 많이 이렇게 속임을 당한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치와 그 협력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들은 팩트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정을 하고 또 용서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아무튼 그 이후에도 조금 그 전후에도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그 이력들을 봤을 때 이분에 대해서 그뭐 용서해 줄 부분 용서해 줘서 계속해서 연주 활동을 이어가게 됐었던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잘못한 점도 분명히 있지만 또 이 그렇죠. 루머로 인해서 오해를 받았던 부분도 분명히 있군요. 네. 자, 그럼 아라우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네, 아라오는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주 어렸을 때 칠레에서 국가 장학금을 받고 베를린으로 유학을 오게 되는데요. 네, 여기에서 정말 당시의 최고의 명교수였던 마르틴 크라우제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크라우제는 리스트에게 직접 배웠던 그런 피아니스트였거든요. 그런데 이 크라우제가 사실은 천재 소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라우만은 예외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음악뿐만이 아니라 예술 전반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줬는데 네, 안타깝게도 1918년에
그러니까 불과 아라우가 15살이었을 때 이 크라우제 선생님이 스페인 독감을 만나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 네, 스페인 독감이 전 유럽에서 엄청나게 유행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15살의 아라우가 앞으로 내가 독학을 해야 될 것인지 다른 선생님을 만나러 가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독학을 하게 되고 이 독학으로서 그 이후에 또 자기 그 일가를 이루게 되는 그 과정이 참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다고 나중에 수레를 했습니다. 아, 네. 바카스나 아라우나 이 오래 산 만큼 또 이 피아노를 잘 친 만큼 네. 또 시련도 많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드디어 비교 감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 네. 저 이 코너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네. 같은 곡으로 예. 두 연주자의 연주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 소나타 중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2악장 준비했습니다. 아, 저희 이 시간을 너무 기다렸는데 또 비청을 듣게 되는군요. 네. 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C 단조 작품은 13 비창입니다.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인데요. 먼저 클라우디오 아라우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C 단조 작품은 13 비창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였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클라우디오 아라우 연주, 바로 이어서 빌헬름 바카우스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김에스터님, 같은 곡을 두 명의 다른 피아니스트가 치는 것을 들으니 정말 재미있네요. 첫 번째는 좀 무겁고 편안한 느낌인데 두 번째는 가벼운 느낌이라 깃털 같아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또 흥미로운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김에스터님 고맙습니다. 손정희님, 비교해서 듣는 소나타 비창 정말 좋네요. 오늘 처음 라디오 듣게 되었어요. 주파수 넘기다가 좋은 곡 나와서 회원 가입하고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계속 청취하게 될 것 같아요. 책 선물도 받으면 금상첨화겠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손정희님, 김주영의 피아니스트를 위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매일 뵙겠습니다. 김인서님, 지난주처럼 피아노 음색과 템포가 다르네요. 빌렐름 바카우스의 연주가 좀 더 생동감 있고 밝은데요. 그래도 비창이라는 제목을 떠올리면 클라우디오 아라우 연주가 더욱 비창 같습니다. 와, 이렇게 또 평가를 해주십니다. 네, 평들이 뭐 아주 전문가급이십니다. 유영주님, 낭만적인 클라우디오 아라우 또 vs 담백한 빌렐름 바카우스, 같은 곡 다른 분위기인 비교 감상 너무 좋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자, 너무나 잘 알려진 베토벤의 명곡이라서 많은 분들이 흥미롭게 감상하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그 템포의 변화가 가장 큰 특징이죠. 그렇습니다. 네, 뭐 템포의 느낌이 좀 다를 수도 있고요. 네. 그 말씀 지금 주신 대로 정말 비창이라고 하는 소나타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개념이라고 할까요? 베토벤의 창작 의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 자체도 참 정통한 피아니스트들의 해석은 언제 들어도 곱씹을 만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저 선생님 이 코너 너무 좋습니다. 아, 참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벌써 기대하시는 것 같아서 다음 주도 벌써 기대가 됩니다. 예. 자, 두 분의 말년 좀 궁금한데요. 먼저 아라우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아라오는 정말 80대 후반까지 계속해서 의욕적으로 연주를 했습니다. 유네스코 음악상, 칠레 국립예술상, 레종 도네르 훈장 같은 명예를 안았지만 계속해서 현역으로 활동을 했고요. 60대까지 연 120여 회 연주를 했으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고 1991년 6월에 오스트리아에서 연주 투어 도중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바흐의 전곡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하이든, 멘델스존, 블레즈, 부조니 이렇게 난곡들을 계속해서 녹음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그 의욕이었고 진행형의 상태에서 숨을 거둔 피아니스트였다 생각됩니다. 아, 그렇군요. 어려운 질문 선생님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더 좋습니까? 역시 이 대답은 제가 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지난주에 했던 거하고 똑같은 대답. 그러니까 어떤 작곡가를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네. 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연주자는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해석에 대해서 자세하게 시간을 두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두 연주자 다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한번 예, 살짝 저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들려주실 곡 어떤 곡입니까? 네, 이번에는 클라우디오 아라우의 드뷔시 이 작품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2권 중에서 금빛 물고기 들려드릴 텐데요. 금붕어가 아닙니다. 금빛 물고기. 그러니까 물고기가 헤엄을 치면서 군데군데 이렇게 나타나는 이렇게 광채에서 금빛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네. 어떤 곡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드뷔시의 영상 2권 중에서 금빛 물고기, 피아니스트 클라우디오 아라도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드뷔시의 영상 2권 중에서 금빛 물고기, 피아니스트 클라우디오 아라도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그 바카우스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어떡하죠, 선생님? 네, 바카우스도 마지막까지 아주 멋진 모습으로 피아니스트의 삶을 마무리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피아니스트 누굽니까? 네, 다음 주에는 이름이 비슷한 분인데요. 네. 오스트리아의 프리드리히 굴다 그리고 캐나다의 글렌 굴드, 굴다와 굴드 얘기를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방금 금빛 물고기를 들었는데 다 비슷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피아니스트, 개성이 다른 피아니스트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아주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선생님 준비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클래식 살롱 피아니스트 김주영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BS FM 정경의 클래식 오늘 문을 닫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도 여유롭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우린 내일 10시에 다시 만나요. 안녕.